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IMB터 임병도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2013년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 손님이 식당에 갔습니다. 주인에게 뭐가 맛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은 맛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여기는 뭘 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은 재료가 나쁘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손님은 나가버렸습니다. 마치 국민의당의 현재 모습을 예언한 것 같습니다. 더 IMB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 점 하나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최근에 우리 IMB터에서 이제 김 기자가 간다는 그 코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취재 아이템들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제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이 뭔가 제가 꽂혀서 여기에 이제 이 취재에 집중한 게 아니라 뭐 삼통치킨을 비롯해 2주 전에 뭐 테이크아웃으로 다 모두 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인데 제 나름의 이제 취재 기준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보다 낮은 곳의 목소리, 보다 새로운 곳의 목소리, 그리고 반드시 알려야 될 목소리에 집중을 해가지고 취재에 이제 우선순위를 선택을 하는데, 근데 근래 연말 연시에 제 취재들이 모두 다 여기에 집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핫한 문제들이, 가장 알려야 될 소식들이, 낮은 곳의 목소리가 여기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이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더 심화되고 있는 건데, 오늘 역시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예요. 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으로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단순히 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으로만 좀 보기가 좀 어려워요. 이 방금 영상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 효자동에 있는 빵집에서 아침부터 강제 집행이 일어나고 그 오후에 이제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장님을 인터뷰를 한 건데, 불과 청와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정말 무지막지한 강제 집행이 일어난 건데, 뭐랄까요? 전 이걸 보면서 한마디로 좀 경악스러웠어요. 왜 경악스럽냐? 그곳에서 장사를 부모 세대부터 18년을 장사한 사람들이에요. 저곳에서. 그런데 한순간에 용역 깡패들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다 없애버려요. 저 사람이 18년간 저기서 키워온 그 꿈과 역사성과 문화성은 그냥 무너져요. 그냥 한순간에 이 용역들. 근데 제가 놀라운 점이 바로 두 가지예요. 물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에서 용역 깡패가 항상 등장하고 그다음에 강제 철거가 나타나는 거는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 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걸 보면서 뒤늦게 이제 현장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서 느낀 게,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강제 용역 비용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그 영상 속에서도 제가 살짝 드러냈는데 4,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용역 반나절, 강제 철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건물주가 용역회사에 4,2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영화 속이나 이렇게 보실 때 용역 깡패들은 건장한 막 이렇게 깡패들, 조폭들이 많잖아요. 물론 있어요. 그날 현장에도 있었어요. 근데 영상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장님이 여자들이 보이더라고요. 앳된 여자 영역들이 등장을 했어요. 깡패란 말은 제가 좀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저한테 너무 충격을 주더라고요. 이 사회가 얼마나 헬조선이면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은 이제 여자 용역 깡패들까지 등장하냐. 이건 남녀 처벌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돈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어떻게든 부려먹을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닌가. 그 예가 정말 이게 헬조선의 완전히 정말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점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결국에는 합의가 됐어요. 강제 용역 중에 1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합의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질질 끌어오고 건물주가 안 해주고 막 이렇게 임차인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었는데 용역 중에, 강제 철거 중에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합의된 이유를 들어보니까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던 상황이 반나절에 4,200만 원이 들었어요. 용역비가. 근데 이제 건물주, 아니 그 임차인을 비롯해서 같이 연대해주는 시민사회 모임들이 같이 버티니까
강제 철거가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역비가 늘어났어요. 근데 그걸 감당할 주인이 그 비용을 다시 감당을 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합의해준 금액 자체가 4,200만보다 턱없이 적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런 논리가 있어요. 건물주가 그 4,200만 원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합의를 해주고 그쵸. 이 사람의 문화성과 역사성을 인정을 해줬다면은 네.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근데 그 돈 자체를 임차인에게 주긴 싫다는 거예요. 4,200만 원이란 돈을 용역깡패한테는 줄 수 있는데 여기단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그 영상을 네. 정말 참혹했던 그 당시의 현장을 한번 보시고 한번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와 이 미친 것들아! 야 너희들 몇십만 원, 백몇만 원 받으려고 짓해? 젊은이들이 미치는 보통 미치기 아니래. 씨발 새끼 어디 갔어? 남이 치려고 하는 번 돈을 눈 닦아 호텔에 들어넣어가지고 뺏는 거 그거 도와주러 와 이 미친 것들아! 경찰에 놓지 마라! 물 빠져요! 물 빠져요! 공룡회사 딱 때려서 영상 보니까 진짜 정말 충격적인데요.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들도 있고요. 그렇죠. 덩치 큰 물론 용역들도 있지만 여자들이 있다는 게 가장 저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는 여성들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네. 왕왕 등장하긴 했는데 이렇게 전면에 네. 나서가지고 정말 끌어내고 앞장서 네. 던지고 욕하고 있긴 있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선머슴 같은 친구들이 네. 간혹 있긴 했는데 이렇게 앳된 친구들이 저는 현장 이런 거 솔직히 처음 보거든요. 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네, 진짜 아비규환이에요. 네. 진짜. 정말 그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서 와 그걸 보는데 사장님이 그냥 울부짖잖아요. 네. 울부짖는데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인가? 근데 더 안타깝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뭐냐면은 저는 이 용역 깡패들도 한 사람의 피해자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라고 용역 깡패들한테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부감을 느끼실 분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 사회의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이 자본주의의 거대한 체스판 속에 용역 깡패도 그렇고 이 임차인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냥 하나의 장기말처럼 피해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네. 돈이라는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여기에 다 그냥 어떻게 하나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다 맞아요.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 모든 판을 만드는 사람들은 현장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 당시에 지역구인, 뭐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옆인데 심지어 가장 놀라웠던 점이 뭐냐면은 이 상황을 조성한 건물주가 당시에 없었어요. 부산에 놀러 가가지고 이걸 전화로 보고를 받으면서 그 상황을 진두지휘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저는 이게 진짜 무슨 우리가 이 용역들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피해를 당한 우리 상인들도 그렇고 거기 시민사회 단체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정말 생존권을 위해 서로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악다구니처럼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뒤에서 다 조종하면서 웃고 있어요. 자, 저는 그래서 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어찌 보면은 제가 벌써 피터 들어온 이래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이 헬조선이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정말 구조적인 문제를 정말 문제가 확실히 있는데도 이렇게 결국 우리 서민들 힘든 사람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엔 그 구조 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취재 현장을 다녔잖아요. 세월호도 그렇고 뭐 고공농성장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유독 제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 연말연시에 이걸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솔직히 말하면 이 현장 그만 가고 싶어요. 진짜 그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새벽에 이제 타임라인으로 페이스북 타임라인으로 올라오는 이런 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오후에 끝나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걱정됐어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의 피해자로서 용역도 마찬가지고 이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진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 제 바람은 제가 박근혜 정부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비롯해서 너무 많은 곳들이 여전히 강제 집행의 위기 속에 있어요. 심지어 우리 방송에 나온 테이크아웃 드로잉도 매일매일 네. 전선 속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두려워요. 근데 이 구조적인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찌 보면 강제 용역의 이런 피해자들, 제가 감히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들 동안 여기에 공용이 네. 된 거니까. 그리고 임차인들, 네. 여전히 이 사람들 간의 뭔가 악다구니 같은 이런 모습들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래서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당시 그 효자동의 빵집을 보고서 말을 보탰어요.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이 저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봐요. 살짝만 읽어드리면은,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오늘 빵집 효자점에서는, 그러니까 효자점에 있는 빵집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치고 가게가 부서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건물주와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장면이 끝내 가슴에 남습니다. 맘상무 회원들, 연대 시민들과 용역업체 청년들 간에 한참 동안 격렬한 몸싸움이 있다가 잠깐의 소강 상태가 있었습니다. 맘상무 회원들이 젊은 용역들에게 물도 권하면서 말도 걸었습니다. 그때 용역으로 온 청년이 옆에 동료에게 속삭이던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격렬하게 부딪혔는데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게 이상하네요. 사실은 모두 먹고 살려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역으로 온 청년들도 상가 세입자들도 모두 그저 먹고 살려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산으로 여행 갔다는 건물주는 현장에 없고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도 없고 대통령도 장관도 없는 자리에서 모두가 먹고 살려고 나온 사람들끼리 몸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상가 임대차법, 건물주의 손만 들어주는 법체계, 겨울에도 사람을 쫓아내는 강제 집행 관련 법들,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일들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이 짧은 문장 몇 개가 네.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네. 2016년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이 우리 IM피터, 국민TV, 국민TV, 네. 그리고 이런 연대하는 움직임들이 더 필요하고 네. 근간을 바꾸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저는 이 사태는 계속해서 반복되리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저는 김 기자가 간다 프로그램이 아예 없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뭐 먹고 살아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inviting me to undertake this official mission from 20th to 29th of January 2016, my first in Asia. I also met with activists representing different perspectives, observed a number of protests, talked with families who lost their children in the Sewol ferry tragedy, and more. I traveled to Ansan, Sejong, Genju, and Pohang. They cite people's convenience as a rationale for restricting protests. They have also cited security challenge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a reason for limiting rights. However, because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is an individual right, the fact that a few people are violent in an assembly does not make the assembly violent under international law. Where a few people are violent, the police have the responsibility to find ways to apprehend and hold them accountable, using the least disruptive means possible. The need to disperse assemblies should therefore be very rare. Undue restrictions are seeping into every stage of the assembly process in South Korea, before, during, and after. These restrictions range from formal legal constraints to more practical obstacles, and are gradually reducing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to a privilege. Certain police tactics during assemblies also concern me, such as the use of water cannons and bus barricades.
Water cannons can inflict great bodily harm, as the case of Mr. Beg Namji tragically illustrates. Bus barricades keep protesters out of the sight and sound of their target audience, reducing the effectiveness of their messages. Furthermore, the use of water cannons and bus barricades, particularly when coupled with massive deployment of force, is almost guaranteed to increase tension between police and protesters, who may see this as an unprovoked attack. This is not a justification of violence, but rather an observation of human nature. Aggression only begets aggression. The Sewol ferry disaster is one of the most tragic accidents in South Korea's recent past. I was honored to visit the memorial for the victims in Ansan and deeply touched by the tributes, especially to the young lives that were lost. The assemblies related to this ferry disaster are a natural response to the feeling that the family's concerns are not being addressed adequately by the authorities. While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investigate the accident, hold to account some of those involved, and provide compensation to the families, some of those closely affected by this tragedy do not feel that this is enough. I do not judge which side is right. Rather, I wish to emphasize that the whole point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is to give people a space to air their disagreements in a peaceful manner so that disputes can ultimately be resolved. As part of this right,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maintain open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Sewol families and their representatives. I am concerned about the recent outlawing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because it retained 9 dismissed work teachers as memb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clear that the dissolution of a trade union should only occur in extremely serious cases as a measure of last resort. I do not consider that the case of KTU met this high threshold. In my discussions with government, I found a palpable attitude of indifference towards the ability of workers to associat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formed me that it is neutral towards trade unions. Yet neutrality is not good enough under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aw is clear that states must take positive measures to protect and foster the enjoyment of fundamental rights. 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 영상, 길바닥 영상이라고 불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온라인에서. 저도 그쵸? 생각보다 좀 네. 반응이 컸어요. 네, 오늘 보니까 약 100만 조회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찍게 되신 건가요? 찍게 된 계기는 별거 네. 없었어요. 그 어쨌든 유엔 보고관이 나와서 며칠 동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정부 관계자들 만나고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 그냥 정리하는 기자회견이었죠. 통상적인.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받는지는 저도 좀 많이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네. 하여튼 좋습니다. 많이 봐서. 네. 근데 이 영상이 중요하다고 느끼셨으니까 그렇게 올리신 거 아니에요? 왜 이 영상에 주목하게 되신 거예요? 그 많이 보시고 네. 그 댓글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확연하게 네. 나와 있는 게 정말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우리가 집회 결사 자유에 대한 그 현실. 네.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집회만 나가면 경찰의 대응 방식 항상 문제점들이 됐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유엔 보고가 아주 객관적인 시선에서 명확하게 짚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좀 이런 말을 따끔하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유엔 보고관의 인권 보고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객관적인 시선도 있지만은 그 댓글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네. 단 며칠 만에 알 수 있는 걸 왜 우리는 이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했냐. 네, 맞어요. 예, 이게 정확한 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글에 보면 반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슬펐거든요. 어찌 보면 정말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말 제대로 된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냥 그 말을 상식적인 말이 어떻게 반했고 감동받을 수가 있고 우리 그게 회자가 되는지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슬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 반했다라고 첫 문장을 올린 이유가 정말 그 기자회견에서 그 영어로 뭐 물론 통역이 있었지만은 아주 사실적인 얘기를 간단 명료하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얘기해 풀어내고 그 말 듣는데 맞아. 그래. 이렇게 계속 연탄사가 나올 정도로
논리 정연하게 말을 풀어내는 걸 보고 굉장히 반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감정 그대로를 이제 첫 문장에 달고 그 기자회견에 대한 그날의 그 글을 짧게 이제 네. 올린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 이러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지에 억지. 네. 뭐 네. 억지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고요. 네. 인정을 해버리면은 창피하잖아요. 그쵸. 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잘못인데. 여기 네. 뭐 강신명 청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 반대쪽 의견을 유엔에 네. 뭐 저 보낸다고 하는데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창피해요.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경찰이 갖고 있는 네. 인권 의식이 네. 정말 낙제점이라는 거를 오히려 유엔에다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뿐이 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덧붙이는 거예요. 그쵸. 네. 네.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 보시면 하지 마세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그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그 유엔 특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라면 이런 말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유엔 특보다 그럼 어떤 발언 하시고 싶으세요? 사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만큼 이번에 마이나카이 보고 특보가 네. 너무나 그 설명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저는 덧붙일 말이 없다고 봐요. 그게 딱 현실이고 네.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말 가지런하게 모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더 덧붙여서 뭐 할 건 없고 굳이 뭐 이제 제가 덧붙인다 그러면 네. 제 개인적인 뭐 그런 의견들을 붙이겠죠. 근데 네. 방송에서 적합하지 않아서 안 하렵니다. 네. 그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거론을 했잖아요. 그중에 가장 주목하는 거, 길바닥에 주목한 건 이거다. 이런 게 있다면? 예, 뭐 물론 다 그날 구구절절 오는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특히 세월호 참사, 네, 네. 안산 합동 분향소도 다녀오고 유가족들도 만나보고 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해수부 관계자도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월호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 왜 계속 집회를 이분들이 지금까지 싸워올 수밖에 없는지, 네. 왜 인정 안 하는지, 정부는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거 이제 설명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정말 여태까지 누구도 그 왜 세월호 이 관련해서 집회를 할 때 왜 우리가 집회를 하는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외쳤죠. 네.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았고, 근데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너무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제일 조금 많이 귀가 좀 많이 기울어졌죠. 한겨레를 비롯해서 오마이, 뭐 직설 등에서 길바닥 영상을 활용해서 재생산을 했습니다. 근데도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취재 환경 뭐가 가장 어려우세요? 짜장면은 아직 얻어먹진 않았고요. 네. 얻어먹을 예정이고요. 네. 찾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있고. 그 짜장면 있는 한 그릇 얘기는 사실은 물론 이제 오마이뉴스, 뭐 한겨레 직설, 뭐 주로 좀 이슈되는 영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좀 많이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제 길바닥 저널리스트라는 걸 올라가면은 제 인지도에는 물론 도움이 되죠. 하지만 좀 반대로 저작권자 아닙니까? 네. 콘텐츠를 제가 생산한 사람이고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그 어떤 정확한 좀 대접을 좀 받고 싶다라는 거죠. 저하고 한겨레하고 같은 영상을 올라가지만 조회수는 확연하게 틀려집니다. 그럼 그 조회수가 저한테 오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네. 이제 인용 보도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저희 같은 1인 미디어, 1인 저널리스트, 뉴미디어들이 이런 매체하고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렇게 어떤 확산시킬 수 있는 반역적인 어떤 컨텐츠를 생산했을 때 언론에서 그냥 띄워주기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영상을 아니면 다른 컨텐츠를 인용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대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 의사표시를 제가 이제 그 자장면이라는 걸 통해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길바닥 님이 정말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그날까지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와주세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올라왔습니다. 구미을에서 그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김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이 첫 번째 출마가 아니고 두 번째 출마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는 가산점을 하나도 못 받고 경선에 임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산점을 또 20%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새누리당은 청년들에게 정말 강력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심어줘야 돼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당이라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세력과 그리고 공산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낸 호국 세력,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 산업화 세력, 그리고 민주화를 일으켜낸 민주화 세력이 총 집합된 그 결정체가 바로 우리 새누리당입니다. 그로 인해 건국 대통령, 산업화 대통령, 민주화 대통령을 우리 새누리당에서 다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청년 당원 동지분들이야말로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새누리당 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원천이고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황하던 중에 군대에서 본 뉴스를 통해서 처음 아나운서에 대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길도 쉽진 않았습니다. 내 몸은 굶겨도 내 꿈은 굶길 수 없다.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 역시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은 당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정치에 있다면 저 역시 정면 승부를 걸어보려 합니다. 부산으로 출마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하나하나의 일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 세대들이 그리고 제 친구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힘든 현실을 타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아이 낳는 방법을 몰라서 안 낳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창석 씨, 거절이 두렵지 않은 당돌한 부산 남자 오창석 아나운서를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분위기가 양쪽에서 너무 밝으니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솔직히 피터와 길바닥 사이에서 이거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위축감을 느낍니다. 지금. 실물이 더 멋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편하죠, 훨씬. 네. 아저씨들이랑 하는 것보다는. 일단 잘해주셨고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방금 네. 영상을 봤는데 저 영상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기자가 만든 영상인데 길바닥은 새누리당 그 김창녕 후보자를 디스하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다. 네. 이 점을 분명했어요. 근데 저희가 영상을 보니까 두 후보자가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보고. 글쎄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일단은 뭐 차이점이 있다면 뭐 비판하기보다는 그분 김창녕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 새누리당의 공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세력을 이끌어야 된다는 표현을 쓰셨고 저 같은 경우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좀 가미를 했던 게 좀 가장 큰 차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권 5년 그리고 박근혜 정권 3년 8년 차 보수 정권 8년 차인데 사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조선일보에서도 달관 세대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수적의 금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과거의 공을 부각시키는 것이 과연 현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청년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아마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그럼 본인은 금수저라고 생각하세요? 흑수저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손잡이 정도 되겠죠. 수저도 없는 손잡이도 없는 이제 수저 정도. 새로운 계급이 출연했는데 손잡이 정도는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그 영상이 우리 오창석 씨에게 뭔가 활동하는데 큰 좀 도움이 됐나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연락을 주시기도 했고 사실은 김바닥 저널리스트가 본인의 SNS에 올렸을 때 별 파급력이었다가 직설에 올렸을 때 훨씬 더 파급력이 있었어요. 역시 매체가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걸 보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데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좀 기대가 된다. 열심히 해봐라 라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었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창석
씨라고 부를지 오창석 아나운서라고 부를지 오창석 후보자로 불러야 될지 사실 네.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아직 그러니까 입당 선언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네. 거기서 어디 지역구 비례대표로 갈지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해주셔서 그렇죠.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오창석 아나운서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나운서가 더 편한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사실은 이제 네. 또 아나운서도 좀 약간 전 최근에 생소한 게 그 사이에 저는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작가로 활동을 하고 그렇죠. 있었어요. 최근에는 한 1년 동안 작가라는 얘기를 듣다가 다시 아나운서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뻘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아나운서가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네, 오창석 아나운서로. 네. 네. 아, 두 아나운서 사이에서 지금. 근데 아나운서 못지않게 목소리가 너무 아, 좋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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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석 아나운서는 근데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셨잖아요. 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당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을 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의석수를 확보한 정당이 한 4개 정도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네. 그리고 정의당 4개 정도가 있는데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난 8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새누리당을 선택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전혀 없었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대안 세력이 돼야 되는데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실적인 판단으로 세력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입당을 해서도 과연 정말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선택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통해서 나의 입당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이끌어질 수 있다고 보신 거네요. 그 가능성을 스스로의 잠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신 거네요. 적어도 부산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 선거를 쭉 돌아보면 부산 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큰 빅샷이라고 하죠. 그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내려오셔서 출마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의 이벤트성이 많았어요. 그 이외에 정말 부산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나왔던 청년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네. 손수조 후보가 있었긴 하지만 손수조 후보가 그 공천을 받은 배경에는 사실 문재인 대표와 매칭을 시키면서 부각이 됐던 거지. 그렇죠. 정말 자기 지역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나가고 싶었던 청년 후보도 없었고 새로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자될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과 손수조의 리턴 매치 아니냐. 어찌 보면은 이제 영도의 김무성과 오창석, 청년 오창석 모습이 어쩔 수 없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데칼코마니처럼 보이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용도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가 당에서 비판을 많이 했죠. 일부러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손수조 후보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많이 했고 실제로도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손수조 후보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를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도 부산에서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산 현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똑같이 김무성 후보와 맞붙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은 노림수로밖에 보이지 않고 이건 뭐 미래를 연다거나 정말 정치의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에 대한 전혀 무관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네, 새바람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봤던 거랑 안에서 보니까 이건 다르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회 그 저희가 지역을 돌면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매번 장소가 바뀔 때마다 그 당원분들이 오셨을 때 그 인원이 갱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100석에서 150석 규모의 작은 홀을 빌려서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게 폭주가 되면서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백스코로 이동을 하게 됐고, 이거 누가 이렇게 큰 홍보를 해서 막 동원을 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자발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발성이라고 믿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국민TV 부산 조합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카메라를 잡았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카메라를 잡아서 민주당에 입당하신 분들입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 오창석 아나운서의 사진들이 제 패친들인 우리 국민TV 조합원 부산 조합원들에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인기가 우리 오 아나운서의 힘인가? 아나운서의 열풍으로 인해서. 저 말고 다른 사람들, 표창훈 교수님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다시 조금 그 출마 쪽으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 좀 더 받자면은 이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한 게 결국에는 이 민주당에서 세 번의 혜택을 입은 조경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새누리당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조경태 의원과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길 바라세요. 정말 진심으로 하길 바라시고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더라도 나 조경태
의원이랑 같이 선거운동했던 사람인데 너무 분노에 차서 안 되겠다. 여기로 제발 와달라. 모든 걸 발벗고 도와주겠다. 라고 하시고 다른 지역에 가셔도 어제는 심지어 전주 토크 콘서트에 갔을 때 그 20초 마이크 발언 때가 있었어요. 네. 거기 어떤 분이 오창석 화이팅! 조경태를 이겨라! 라고 말씀 많이 해줬어요. 그 배신감 때문에 더 그러니까요. 부각이 될 수 있고 뭐 유력 후보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은.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경태 의원이 처음에 나왔을 때가 제가 알기로 27살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27살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그 옷을 벗고 상반신을 벗고 반나신으로 해가지고 그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그렇죠. 네. 김범수 씨인 줄 알았어요. 하반신 벗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당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하지 않는 걸로. 근데 지금 우리 오창석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출마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86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만 29세. 29세. 그러면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 그려져요. 네. 만약에 그 지역구에 가게 된다면 과거의 조경태 의원과 현재의 조경태 의원이 맞붙는 상황처럼 연출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새바람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다른 행보를. 그런데 네. 청년 후보자시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청년 후보자로서 오창석의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뭘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의 무기 가장 큰 힘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그 다른 느낌을 주고 싶다는 게 기존의 야당의 선거는 가장 큰 슬로건이 이제 정권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심판론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미래가 어떤 세계가 될 것이다, 어떤 사회가 됐을 것이다라는 꿈꾸는 말을 좀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일단 세대적인 걸 분류를 잠깐 해보자면 첫 번째 세대는 산업화 세대, 흔히 말하는. 그리고 민주화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인데 저희 세대는 딱히 무슨 세대라고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이게 아직 담론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타이밍도 놓쳤다는 거고. 그러면 지난 세대들은 왜 이렇게 명확한 것이 있었냐? 거대한 악이나 거대한 부정하는 세력들을 두고 있었어요. 산업화는 공산주의나 또는 가난이라는 것을 가장 큰 그 악으로 규정을 해서 부정하고 가난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인권이 무시돼도 된다라는 것으로 넘어왔죠. 민주화 같은 경우는 독재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 말도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됐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꿈꾸는 미래 상황을 전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중부담 중복지라는 어떤 경제적 규모가 아니라 어떠한 사회를 살겠다. 어떠한 사회였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라는 담론인데 저는 시작이 두렵지 않은 사회였다. 그런 게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작이 두렵지 않은 사회 멋있는데 이 입당 선언서를 보면은 거기에 지금 우리 오아운서가 재계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습니다라는 이런 멘트를 했어요. 저는 여기서 지금 방금 전에 오아운서가 이야기한 것과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반대로 꼽은 거고 약간의 그런 거였죠. 문재인 대표님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사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겠지만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게 현실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충분한 결과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도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책 얘기나 제가 늘 말하는 좌우명, 내 몸은 굶겨도 내 꿈은 굶길 수 없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일부러 짚었던 거예요. 아직 그 사회가 아니었다 라고. 저는 우리 오 아나운서가 아나운서인 게 그 말을 딱 적확하게 귀에다 탁탁 그냥 잘 정리해서 넣어줘요. 내 몸은 굶겨도 내 꿈은 굶기지 않겠다. 아유. 정말 얻어걸린 좌우명이 평생 써먹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짚고 싶어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찌 보면은 청년 세대의 모습들이 셋이서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헬주선이고 여전히 각자도생이고 여전히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저는 오창석 아나운서가 좀 더 어찌 보면 더 비전? 물론 구체적인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지역구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고 비례대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까 우리 장 아나운서가 얘기했지만 사람 오창석에 대해서는 매력을 충분히 느끼는데 후보자 오창석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렇죠. 뚜렷한 뭐 지역구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공약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비례대표는 절대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콘서트를 거듭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것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일단은
배지의 욕심으로 나온 게 아니야. 권력욕이 없다고 이렇게 밝히네요. 네, 배지의 욕심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이나 비례대표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제 부산으로 가서 새로운 바람, 많은 사람들이 좀 주의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국회에 떨어지는 건 전혀 두렵지 않고 국격이 떨어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에 대한 공약이 좀 나오면 아마 구체적으로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접근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뭐 태양열을 이용한 어떤 건물을 제가 뭐 조감도를 그려보거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꼭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고, 지금 여의도에 가보면 전경련 건물에는 유리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위에는 다 태양열 집전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체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형 건축이나 미래형 에너지 대체를 하기 위한 그 대안을 좀 많이 제시하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탈핵과 반핵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안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여는 쪽으로만 계속 노력을 하고 싶어요. 이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하나의 지금 정책과 네. 공약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친환경적인 정책인데, 그 지역에서 물론 조경태 의원이랑 붙게 될지 안 붙게 될지 모르지만 부산을 염두에 두고 어쨌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 지역 내에서의 당협위원장들이 있고 지역위원장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과의 싸움을 어쨌든 경선을 통과해야 가능할 텐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정말 4, 5년씩 준비하신 분들이 거기 계신데. 그렇죠. 많이 준비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은 지역을 선택을 할 때는 당과 협의를 많이 해봐야겠죠.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선호도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예비 경선을 거쳐야겠죠. 네, 당연히 열심히 정면 승부를 해보겠다라고 출마 선언문에 밝혔듯이 정면 승부를 해서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세계를 꿈꿉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 분들도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그 공약 대 공약으로, 또 폐기 대 폐기대로 붙어서 결과를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좀 신입당원들한테 좀 유리합니다. 네.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골수 새누리당 지지자라고 들었는데 네.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시면 아버지 반대에 먼저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드는데. 큰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그 출마 선언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건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부산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 대한 상징성이었어요. 우리 세대들의 아버지와의 다른 생각들에 대한 상징성으로 썼던 표현이고, 일단은 지난 부산 토크 콘서트 때 잠깐 부산 내려갔었는데 아버지가 문 열고 딱 들어오시면 사실 말씀이 지역구 어디로 나갈 거냐.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 저는 혼나거나 왜 그렇게 큰 결정을 상의 없이 했냐라고 꼬지람을 들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를 하세요. 개를 하는데 10명이 계시는데 한 분만 민주당 지지자. 나머지 9분은 새누리당 지지자예요. 이 한 분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정치 얘기할 때. 근데 인터넷을 하다가 제 이름이 뜨고 그 연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반가워서 전화해서 아이고 국회의원 후보 아들을 둔 아버지네라고 이렇게 붕 띄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칭찬의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까지. 그래서 아마 좀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설득을 하고 있죠. 왜 민주당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지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금은 뭐 암묵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피는 물보다 치네요. 자식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에. 네. 더불어 어벤져스. 네. 어감이 좀 촌스럽긴 한데. 그렇네요. 누가 지었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 투어 오늘도 보면은 지금 눈이 상당히 충혈돼 있어요. 네, 어제 새벽 5시에 그러니까요. 서울 왔습니다. 야, 전주를 들리셨다.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고 계신데 반응이 어때요? 좀 뜨겁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는데. 네, 일단은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일정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시고, 더불어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빈 디자이너인지 표창원 교수님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김빈 디자이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가면 안 되겠네. 여기 다음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아마 이름을 장명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카톡방에도 더불어 어벤져스고 이모티콘도 그 어벤져스를 다운받으셔가지고 계속 그것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위기에 빠진 뭐 국가를 구하겠다라는 이미지도 있고, 당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특히나 원로분들이 계시잖아요. 고모님들께서도 오랜만에 희망을 봤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청년 세대, 청년 후보를 지금 좀 대표하는 자격의 위치에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부담은 없으세요? 어찌 보면은 민주당이 물론 기존에 지금 이제 안신당, 국민의당으로 간 세력들이 빠지면서 많이 당이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네. 구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여기서 청년의 대표로서 지금 들어간 거고 새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런 포부도 밝히고 있는데 네. 적지 않은 부담이 느껴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냥 지금은 기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그 총선 투표율을 보면은 50대 이상, 60대 이상이 한 68%, 30대 미만이 한 3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정치인의 포부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건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내 친구들에게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꿔야 될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정치인은 이제 대리운전 기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의 주인이 아니에요. 대리운전 기사로서 핸들을 잡고 어떤 목적지를 원하세요라고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걸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다만 안내하는 목적지에서 이쪽에는 지름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더 가는 게 어떨까요? 또는 여기는 사고가 났으니까 돌아가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아직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청년들이 많고 아직 새로운 바람을 보지 않았던 어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고 기대를 많이 비출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 새로운 바람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들이 느끼기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바람이 여전히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창석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의 경험도 있고 거기서 워킹홀리데이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기도 좀 당하고 영국 가서 장하성 교수도 만나고 이랬는데 뭔가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인 문물을 많이 보고 오고 청년들이 특히 저도 호주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청년들이 보면 굉장히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자유롭게 돈 벌고 학교 안 가도 되고 이런 모습들을 느끼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제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세요? 뭔가 이것만큼은 돼야 된다. 이것만큼은 이루어져야 청년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될 것 같은데. 제가 꿈꾸는 그 시작이 두렵지 않은 사회의 네. 그 현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소한의 현실을 지켜줄 수가 있고 내일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최대한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낮아서 올려줘야 한다라는 말보다는 네. 큰 대명제에서 최소한의 현실을 지켜줘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최저임금이나 다른 월급에 대한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경제민주화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시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대기업들이 뭐 단가 후려치기를 한다든지 규제를 해버리면 최대한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뭐 10대 재벌에 창업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도 막혀 있고 위도 막혀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우리 오창석 아나운서에게 개인적으로 좀 짓궂게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녹색당 하면 떠오르는 게 기본소득 40만 원, 사회당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뭐 최저임금 10,000원. 근데 우리 오창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어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멘토링 서적 같은 그런 느낌이 죄송해요. 그런 느낌이 좀 분류가 자기 개발로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오 아나운서가 더 큰 정치인의 모습, 우리 청년들의 바람을 담기 위해서는 더 적확하고 명징한 정책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창석 후보자보다 아나운서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 내걸고 있는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명확한 게 저는 안 나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계속 축제나 사람들이 즐거움을 통해서 오고는 있는데 즐거워요. 저는 너무너무 요즘에 더불어민주당이 성장하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즐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이 허상이 언제쯤 툭 꺼지지 않을까?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저희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슬슬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명확한 수치로 말씀을 드리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돼야 뭐 20,000원이 돼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사실 아직 불명확한 건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냈던 그 경제 해법도 더불어 성장론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론 같은 것들이 사실 국민들한테 바로 와닿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호주에서 느꼈던 걸 좀 말씀을 드리면 거기 이제 정육점 하시는 친구가 있었어요. 동갑이었는데. 정육점을 해요? 네, 정육점을 해요. 그냥 가업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상당히 어떻게 보죠? 멸시받는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존중받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저도 그런 선입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갈 때 벤츠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육점 친구인데 잘 사나 봐요라고 제가 일하는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연봉이 1억이 훨씬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사회적인 제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직업적인 존중을 스스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나의 먹고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정육점을 운영을 하면은 최저임금도 안 될 뿐더러 사회적인 시선도 좋지 않아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해결이 돼야 된다. 조금
뜬구름 잡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저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거대한 목표를 두고 아래의 법률적인 문제는 하위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지금. 다음 기대하겠습니다. 준비해야겠죠. 이제 좀 이제 네. 그 지역구가 어디로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역구 비례대표를 안 이제 한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안 한다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네. 지역구를 선택하게 되면 지역구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거예요? 일단은 부산의 아들내미라고 일단 얘기를 해야겠죠. 여기서 자랐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네. 것 같고 뭐 이건 네. 지연이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살았던 동네를 조금 더 바꾸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값싼 노동력이 있는 다른 나라로 발주를 해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공장을 이전하거나. 근데 사실은 지금 IT 기반이 되다 보면은 굳이 멀리 보내지 않더라도 그 IT 기반 산업이나 지식 기반 산업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도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같이 투어를 하면서 느꼈던 건 포스코의 유영민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부산에도 와도 되는데 오지 않고 있다. 사실 그런 산업들이 부산으로 오면 부산으로 사람들이 더 몰릴 것이고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지금 그 부분을 상당히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장보경 아나운서도 그렇고 오창석 아나운서도 그렇고 참 두 분 아나운서 사이에서 제가 몰골은 이래봬도 서울 사람이라 서울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장하나 같은 경우는 대전 사람이고 아. 우리 지금 오하나 같은 경우는 부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일하고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비전은 없으세요? 뭐 새로운 갖고 생각하시는? 일단은 부산 지역 자체를 어떤 특화 시스템이나 특화 도시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플리케이션 게임 중에 포코팡이라든지 그런 몇몇 업체들이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꿈이 약간 허황될 수도 있는데 약간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를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든 만나서 테슬라를 모셔와서 부산을 테슬라 시티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죠 그러면? 그러면은 일단은 불굴에 도전하는 거죠. 어쨌든 그분이 만들었던 게 물론 해외 화성을 탐사하겠다, 뭐 화성을 뭐 콜로니로 만들겠다 이런 거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일을 계속 꿈꾸는 거죠. 지금 또 발명했던 게 그 진공열차라고 했던 것도 발명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이미 생산을 해서 미국은 다 대중화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부산에서 만들고 싶어요. 결국에는 부산만의 좀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건데 기존의 부산만의 경쟁력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 흔히 말하는 산업화 세대 중공업 위주로 머물러 있죠. 지금 말씀드리면 부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관광이 있고 그리고 동부가 물류항만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배라는 사업은 좀 확장성이 어렵죠. 배도 만들지 않을 뿐더러 배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무리 몇만 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은 50명 내외거든요. 더 이상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컨테이너를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용 창출하고 작은 공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열어주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부산 지역구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시면 어쨌든 지역 구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 이기주의랑 저는 어떻게 보면 충돌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 저는. 일단은 그 세 분배가 좀 첫 번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전엔 400만이 깨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400만 인구가 깨진 지가 꽤 오래됐고 공장들 같은 경우는 사상공단 같은 경우는 양산이나 김해로 많이 빠져 있어요. 장유나 기장으로 빠진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유출이 너무 심한 거죠.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모은다는 것 자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변에 있는 제조업과 IT 기반이나 지식 서비스 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 있는 괜찮은 기업들 위성 도시들에도 그 연결할 수 있는 흔히 말하면 판교, 테크노밸리라 이런 것들이 사실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인구 재분배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확장성을 꿈꿀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핫하게 붙어보고 지면 쿨하게 사라지겠다. 오창석 아나운서 어떠세요? 저는 마그마 같이 붙고 바람처럼 사라지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게 되면은 정당인으로서의 삶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뭐 승복을 하겠다는 거죠. 결과에 승복을 깔끔하게 하고 관상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파도만 보지 사실은 파도를 일으키는 건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바람을 잘 이어가겠다는 뜻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새바람과 같은 연관되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제가 알기로는 50대 후반, 그러니까 원래 평균 당원이 이제 10만 당원 입당하기 전에는 50대 후반으로 알고 있었어요. 당원 평균 연령이.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낮춰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하나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냥 조명만 받고 중심을 아직 아닌 게 아닌가. 왜냐면은 민주당이 아무리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새누리당의 이준석과 손수조 같은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청년 정치인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없죠. 뭐 이동학 위원이 계시긴 했지만 죄송스러운 말인데 솔직히 주목을 못 받은 게 사실이고. 못생겨서 그럴까요? 여기 지금 얼굴 하나씩 올려줘요. 저는 친하니까.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동학 위원 때문에 민주당에 이렇게 오게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렇죠.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좀 마무리하는 식으로 해서 다시 초심으로 좀 처음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쨌든 제일 야당이고 정말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집단인데,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하는 집단인데, 거대 야당인데, 여기서 오창석, 후보자 오창석, 아나운서 오창석, 그리고 인간 오창석, 청년 오창석으로서 어떤 점을 이루고 싶으세요?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 그 민주주의나 이런 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다양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불굴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조금 해보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 자체가 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지금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거죠. 중산층을 살리자라고 말을 하지 말고 극단적인 양극화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흔히 들어왔던 선명야당이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저희는 야당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제 퇴색시켜야 된다. 우린 선명성에 부각을 해야 한다. 어떠한 삶을 꿈꾸고 국민들이 저희 당을 선택을 해주셨을 때 이런 국가에서, 이런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 선명성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 선명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악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조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말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시간상 시간관계상 조금 좀 죄송한데 저도 하나만 더 저는 계속해서 그 여러 지금 정우천 비서관까지 해가지고 20명의 그쵸? 20분이 지금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셨는데 그 20분의 입당 이야기들 보면 물론 박주민 변호사를 제외하고 어찌 보면 처음으로 세월호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물론 팩트TV에서 아나운서로 계실 때 세월호에서 22일간 그 현장에서 계셨다는 게 그 큰 이유가 됐을 텐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 바닷속에 있고 9명도 있고 청년으로서 어찌 보면 지금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지겹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단원고 교실 문제도 그렇고. 근데 누구보다 그 현장에서 그 참혹한, 어찌 보면은 지금 국회로 진출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계기가 세월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위치에 올라섰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에요? 일단은 그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라고 알려드리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최근에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박주민 변호사가 입당을 하거나 그 와중에 뭐 언론사들은 뭐 바로 기사를 때렸던 게 유가족분들이 받는 금액은 얼마, 몇 억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자극적으로 쓰고. 근데 실제로 오늘 오면서 기사를 봤는데 유민 아빠가 더 이상 세월호 소장을 할 수 없다. 왜냐면 생계 문제다. 국가로부터 받은 돈 단 한 돈 10원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말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세월호의 현실과 진짜 세월호의 적나라한 현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그날 단원고가 아니라 우리가 사내 연수를 갔다면, 우리 아들들이 수학여행을 갔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야기를 지켜야지 나한테 돌아와도 든든할 수 있는 국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정부의 진심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뭐였냐면, 단적인 사례로 4월 18일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우측으로 약간 기울었을 때 피해자 가족분들이 막 회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크레인을 엮어서
배가 더 이상 뒤집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내인선을 끌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회의가 끝나고 해경한테 말하서 해경한테 말하니까 해경이 알아보고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해경이 이런 회의를 해서 이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미리 먼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공백 그 이상의 진심의 공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국가의 어떤 진심도 볼 수 없었고 국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구나 이런 위기에서도 든든한 지원군 대주겠다라는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은 실제로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계속 설득을 해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여러 가지 알려진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정말 이렇게 알려지고 싶다 아니면 이 부분은 정말 고치고 넘어가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잘못된 거 있으면 속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자친구도 여쭤봤던 게 아니 곳곳에서 여자분들과 찍은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선거가 끝나고 생겼으면 좋겠네요. 낙선하면 아마 안 생길 것 같고 재산이 또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딱히 바로잡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비춰지는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고 다만 두려운 거는 어떻게든 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떤 것이든 꼬투리를 잡을 것이다. 분명히.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바람에 대한 모습이 좀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NLL을 팔았다라고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윤상현 의원이 설마 대통령이 그랬겠어? 라고 슬쩍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까지의 발언을 꼬투리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저한테도 분명히 그 어떤 공격이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아마.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서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한데 거기에 있을 때 저를 조금 믿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다시 나와서 해명을 해주시면 그렇죠. 네, 오늘도 나름 경쟁사였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좀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충선에서 부산 사나이다운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몸 챙기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진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당직자 채용 면접에서 이 중에 데모해본 사람이 있느냐? 새누리당은 데모해본 사람이 없는 당인데 데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문수, 김무성, 박근혜 모두 거리에서 노동탄압, 육신민주항쟁, 북핵 규탄, 사학법 반대 등의 시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시위는 데모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오로지 자신들만 누려야 한다는 편협한 황진아 사무총장의 마음이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상 검증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이 과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법을 제대로 지키는 정당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채용 공고를 낼 때 반드시 데모나 시위 경력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더 IMB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